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이번 주 굵직굵직한 구식한 기업들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전히 이번 주에 핫 이슈였죠. 광복절 특사죠. 네.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사면 이후에 기술 경영 행보 구체적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특별히 그 사면 복권 이후에 첫 행보를 기영에 있는 R&D 센터 방문으로 하는데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영 R&D 센터는 그 이병철 회장 때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본인으로서는 의미 있는 행보로 생각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5년간의 행보를 좀 보면 2015년 이후에 이건희 회장의 쓰러진 이후에 실질적인 경영을 하면서 지난 7년간의 행보를 좀 보면 우선 첫 번째 행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보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의 행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만의 색깔을 구현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사실은 경영 효율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경영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이후에 이제 사법 리스크에 빠져서 굉장히 지금까지 사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기술 3창을 외치면서 기술 경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는 게 실제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이 뭐냐 이런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왔던 게 사실 삼성전자가 지난 한 20년간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을 맡으면서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약간 경영 전략을 좀 선회했다가 다시 기술의 삼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 사면복권과 함께 기영 R&D 센터 건립 준공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의 전략의 새로운 선회 이런 의미를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은 또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향후 삼성전자나 그리고 삼성 SDI 등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의 고민이 이런 거겠죠. 삼성전자가 과연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통한 기술주냐? 사실은 최근 행보를 보면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미국 주도의 그 미중 어떤 경쟁을 통해서 국가 전략 자산화되면서 이 반도체라는 게 재밌게도 인프라주로 거의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 외국인 주주들에 빠지는 걸 보면 반도체 중심들이 기술주가 아니라 인프라주처럼 움직이거든요. 인프라주가 뭐냐 하면 식량이나 자원 같은 주처럼 외국인의 순매도나 순매수 흐름세를 보면 거의 인프라주처럼 움직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고민이죠. 이 트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랩에서 빠져나오려면 결국에는 파운드리에서 뭔가 TSMC와의 차별화를 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라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대규모 M&A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요 좀 박스권에 갇힌 이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어제 보면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좀 매수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인프라주도 같이 매수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 주가는 인프라주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서 빠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난 삼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삼성을 비롯해서 430조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발표했는데 재밌게도 삼성 SDI 투자가 빠져 있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저 좋은 배터리주를 왜 투자해서 빠지지? 라고 의아했는데 나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그 외국의 현지의 어떤 R&D 센터를 지금 연구소를 계속 개항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 SDI가 향후에 삼성그룹 자체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런 투자가 새로운 좀 주가 견인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좀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삼성그룹에 대한 멘트를 주셨는데 제가 다른 기업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복귀하고 가겠습니다. 초격자의 20년, 그다음에 경영 효율화의 10년을 보냈던 삼성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 쪽에 TSMC랑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차별화가 필요할까요? 우선 3나노 양산을 했지만 3나노 양산에서 이게 전체 파운드리 물량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물량은 대부분 7나노나 이쪽에서 물량이거든요. 3나노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나노로 초격차 기술을 나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체 시장의 마켓쉐어를 가져오기는 무리수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대만의 TSMC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할 때 이게 안보 자산이다 보니까 가장 최신 기술들은 대만에 남겨놓고 노멀한 기술들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삼성의 계획을 보면 텍사스 공장이나 이런 파운드리 공장에는 최고의 기술까지 거기에 투자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러한 차별화는 좀 TSMC와는 좀 별개라서 조금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7나노의 대중성과 3나노의 기술력이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하겠군요. 자, 현대그룹을 좀 볼까요? 현대모비스 산업구조 개편이 예고됐다고요? 네, 뭐 계속 공시 요구를 해왔다가 어제 실제 공시를 했죠. 18일 날 공시를 해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현대모비스는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이 전체 매출의 80%입니다. 그리고 AS 사업이 전체 20%, 매출이 20%인데, 근데 수익 구조는 되게 재밌어요. 수익 구조는 모듈 부품의 영업이익률이 0.5%밖에 안 돼요. 근데 AS의 영업이익률이 20%라서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AS에서 가져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현대모비스의 이 모듈 및 부품 제조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외주업체예요. 외주업체다 보니까 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한 것은 뭐냐면 모듈 제조 쪽에 제조하는 것을 아예 자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물적 분할, 일종의 분할이죠. 그래서 내용은 그건데 시장에서는 2018년에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개편이 시장에 열심히 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모비스에서는 굉장히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부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초석을 다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반박은 했지만 현대모비스의 사업구조 개편 자체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 네. 어떤 길목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네.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2018년에 이제 그때는 인적 분할을 해서 그 인적 분할된 알짜 회사, AS 부분이죠. AS가 모듈을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을 해서 지배구조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에 주주들이 반발을 해서 사실은 무산됐거든요. 네. 이번에는 보면 이게 이제 사전 전초 작업을 수 있는 게 우선 모비스를 알짜 회사를 모비스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0.5%밖에 나지 않는 모듈과 제조업을 일단 분할을 했어요. 자회사로. 그리고 나면 사실은 이 알짜 회사 자체를 가지고 글로비스와 인적 분할 다시 합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김영권 승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숙제는 이전에 가지고 있거든요. 회장으로 등극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 합병 비율의 적정성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체 그림으로 보면 현대모비스의 이번 사업 구조 개편은 또 한 번 지배 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밑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현대그룹은 이 현대모비스가 매우 중요한 네. 매개체이니까요. 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후성을 좀 볼까요? 물적 불안 후에 상장 추진 배경이 좀 있다고요? 네. 뭐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물적 분할 그러면 이제는 뭐 그 현기를 일으킬 정도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후성도 마찬가지로 이 물적 분할 이슈가 떠면서 주가가 13%나 급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 후성이라는 기업은 원래 내화물을 만드는 게 메인이었는데 후성그룹 자체가 그러다가 후성기업은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질 사업이 커지면서 사실은 물적 분할 이슈가 뜬 거거든요. 이 전해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후성은 재밌게도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다른 뭐 배터리 부품 관련주들은 대부분 국내 배터리 3사와만 연관이 돼 있어요. 국내 배터리 3사의 뭐 성장이나 이런 거와 연동돼서 크지만 후성의 전해질 사업은 재밌게도 유일하게 중국 시장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성의 전해질 사업은 글로벌리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품주 중에서 되게 재밌는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성의 2차 전해질 그 매출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급성장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해외 사업들,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중국 쪽에 매출이 커지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성 입장에서는 2차 전해질을 좀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네. 투자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성 글로벌이 이 해외 매출처를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자회사인데 이 후성 글로벌을 분할한 상태인데 이거를 상장시켜서 이 상장 자금으로 캐파를 늘려서 시장을 더 넓혀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성 글로벌은 이미 물적 분할돼 있어요. 물적 분할돼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똑같이 그 후성이라는 기업의 가장 핵심 캐시카우가 커지고 있는 2차 전해질 이 사업인 요 글로벌 사업을 떼내서 물적 분할을 하면 희석되는 거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럼 후성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비엠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사실은 히스토리를 보면 2016년 5월 달에 원래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소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투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공장을 넓혀야 되는데 그때 그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설립한 게 현재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상장 후에 이 상장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대규모 정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50%를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성도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물적 분할을 하지만 사실 에코프로비엠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에서 현대모비스도 후성까지 세 기업들을 좀 봤는데요. 오늘 별로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자세한 상황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